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네요. 한 30분 또는 40분 정도의 강의를 한 15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16번째 강의인데, 강의의 주제는 그렇게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차이에 대한 문화 역량 증진 교육, 긴데요. 간단하게 하면 문화 역량 증진 교육 이렇게 되겠어요. Cultural Proficiency라고 해서 문화적 숙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거를 금세 들으면은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풀어서 한다면, 이것을 내가 다름을 만났을 때, 차이를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지향해 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 그 교육에 들어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문화 역량 증진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기도 하냐면, 규정이라기보다 정의한다고 하냐면 불평등하게 태어난 존엄한 인간. 존엄한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정말 사랑받아야 되고 존귀하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각자의 그런 어떤 특성에도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인데요. 그 존엄한 존재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불평등한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평등한가? 어떤 면에서 좀 불평등하지? 누구에게 더 힘이 더 많이 가 있고 권력이 가 있고 누구에게 좀 소외감을 들게 하는 가족 문화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족, 직장, 또 친구 관계, 심지어 동료 관계, 우리 한예원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종교 안에서 특히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어떤 종교라도 어떤 교단이라도 그 교단 안에서, 또 우리가 태어난 사회, 어떤 사회인지, 도시 사회인지 어떤 사회인지 그 사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태어난 그리고 활동하는 현장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각각의 이 집단이 나에게 평등하게 대우하는가? 나를 존엄하게 대우하는가? 여러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심지어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원을,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원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테네 시민들도 다 시민이 아니었죠. 아테네 민주정치는 노예와 여성과 어린이를 아예 배제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불평등을 기본값으로 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한 세상에 우린 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철학자들은 철학자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들대로 어떤 평등의 시스템이나 법제화나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모든 그 기반에는 실제로 불평등이 기본값으로 매겨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평등을 지향하겠느냐,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애초에 태어나면서 어느 만큼 누군가 더 권력을 갖고 더 많은 편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안에, 또 우리 인식 속에, 또 무의식 속에 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서는 평등하게 쓰여 있나요? 성서의 진리나 성서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 평등,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 온 생명에 대한 존중, 사랑, 이게 기본인데, 실제로 성서, 그 정신을 담은 성서는 너무나 불평등한 언어로 쓰여져 있죠. 거기에 어떤 특별한 젠더는 여성을 비롯해서 소외되어 있고, 남성 중심의 서술이라든지, 또 많은 자연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2차 시민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서에는 불평등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하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존엄하다.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 존엄하고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창조한 존재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곳은 불평등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21세기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불평등한 사회 문화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걸 만났을 적에 이 불평등함이 어디서 오는지, 또는 이 불평등함을 좀 어떻게 개선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반응하시는지 그걸 그냥 수르륵 살펴보면 아마도 가장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불평등한 상황, 자기가 어떤 존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말 아무리 안 돼. 여기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고 자기의 탓도 하고 자기의 조건도 탓하면서 이유는 수만 가지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방식이 있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절망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려니.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아유 그러려니 보이긴 하지만 분노 감정까지 또는 뭐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려니. 그러면서 침묵으로 가고 있는 방향.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침묵하고 그러려니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 세 번째는 가장 좀 어려운 방식이기도 하지만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개선을 위한 연대 조직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개혁의 과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신의 내면의 힘을 좀 강하게 하고 추동해서 반응하는 거. 커다랗게 보면 그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예연도 그렇고 좀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 분들, 나의 차별을, 내가 경험한 차별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런 차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도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모였어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중간에서 실패로 많이 돌아가고 갈등을 만났을 때 그 갈등을 잘 처리하는 방식에서 결국 분열하고 해체되고 그런 경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절망을 또 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3번째 얘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 역량을 증진한다라는 건 결국 이 차별이 생겨나고 또 이런 불평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먼저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나 나는 다름에 대해서 불평등한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름을 발견했을 때 그 다름을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좀 성찰할 근거들을 당신은 1번 부류에 속합니다. 나는 3번에 속합니다. 이렇게 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강의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16강 강의는 어떻게 성찰해 가야 할지 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부분과 나머지 강의들로 아마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좀 건강한 방식의 대응이 왜 어려우냐면 이미 그러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미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도 힘이 작동하고 있다.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유사성을 가지고 유사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또는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를 만들든지 조직을 했을 때 거기에는 아마 유사성을 갖고 공동의 지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르다는 어떤 서로 힘의 균형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달라요. 모두 달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같은 점은 우리는 인간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인데 너무나 다르죠.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를 최근에 이제 몇 년 안에 이렇게 제기된 차별금지법 안에서 적어도 23개의 조항을 둬서 이 23개 정도로 더 세밀히 하면 몇십 개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좀 극복하고 평등을 해 나갈까를 법제화하자라는 건데 그걸 오늘 강의가 법제화하기 위한 연설이나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온 내용만 잠시 빌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같으면서도 다른가. 우리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존재의 인간이지만 같지만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들어보셔요. 성별, 장애 유무, 그 다음에 병력, 군대 아니고 이제 병을 가진 어떤 역사죠. 자기의 질환의 역사, 그리고 나이, 그리고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와 이 유전 정보 이런 것들에 관한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또는 출산의 경험, 또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이 다르다는 거, 종교가 다르다는 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 다음에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이렇게 2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란 거는 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어떤 장기간 자기가 점하는 지위가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이제 동반이 되면서 누리고 있는 어떤 포지션, 위치를 말하죠. 제가 사회적 신분을 한 예를 든다면 제가 교수로 11년을 일했고 시간 강사까지 하면 그 이상이지만 그 고용 형태 보면은 풀타임으로 완전 고용 상태로 완전 고용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 고용 상태로 교수로 11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를 끝내고 나서도 아직도 저를 교수로 부르고 교수를 전 무슨 교수 뭐 이렇게 그 신분을 굉장히 영예롭게 대우하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해요. 그런 사회적 신분이 다 다르다라는 것. 그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23개로만으로도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다 이 23가지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우리 한예언의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마 여기서 다 달라요. 피부색만 해도 내가 더 짙을 수도 있고 출신 지역.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뭐 TMI인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제주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것만 해도 다르죠. 근데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별에서도 어떤 성이 더 대우를 받고 장애의 어떤 경력이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특권을 누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금세 알아챌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더 대우를 받기도 하고 모든 나이 든 사람이 다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우리의 다름, 여기에 뭐 학력에 따라서 병력에 따라서 출신 지역에 다 뭐 하나로 그 한 사람은 특권층이다라고 일반화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다름 속에서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점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갖는 성별에 가까운 사람이 더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나이, 출신 국가 보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고 특권층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혼인 여부. 요즘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신학교 갔을 적에
거기에 학생들 입학할 때 자기 개인정보 나는 이렇게 먼저 써서 그거를 제출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그걸 개인이 교수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면접할 때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혼인 여부를 묻고 심지어 이혼 경력에 칸이 있어요. 결혼, 기혼, 미혼, 이혼 이 세 가지 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차별적인 요소이므로 이거 자체 질문을 없애야 되며 더군다나 너무 갑자기 바꾸기 어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이건 이혼한 사람 걸러내겠다라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거는 차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그걸 수정해서 받아들였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어느 한 사람 안에 특권적 요소가 있는 반면 어느 한 사람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층이라기보다는 특권을 상실하거나 결핍하는 위치로 규정이 돼서 그런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한예원 안에서 이런 것들로 갈라치기를 한다. 여기에서 더 유사성 있는 집단으로 모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이 다름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다름이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갈등,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안에서 보통 한예원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사회에서는 이런 다름의 조건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힘을 가진 사람들의 역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의 구조를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고 권력을 많이 가지려 하고 그걸 힘의 정치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와 다른 사람은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철학도 만들어내고 이론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힘이 작동하고 그것을 작동해서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지배 세력이 등장하게 돼요. 그거를 좋은 말로 뭐 지도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운영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지배 계급화하는 힘의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표준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의 권력을 평등하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싫어서 어떤 반응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런 한예언의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지향성을 가진 우리들조차 이 안에서 평등과 연대의 의지가 약해지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 자기 중심으로 힘을 구축해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힘겨루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려워져요.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또 오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옵니다. 어떤 모임이 나와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와요. 사랑하는 연인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그거 올 때마다 헤어지고 갈라지고 겨루고 싸우고 말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힘의 작동이 매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시죠?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서 불평등한 구조에 떨어졌다. 태어났다. 근데 그 불편한 구조 안에서 뭔가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왜 꺾이냐? 그 안에서 자기를 표준화하고 특권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의 작동을 먼저 민감하게 느낀 사람이 그걸 구축해 가려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결국은 가르고 편나누고 힘겨루기를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진다. 그걸 힘의 정치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표준화되는 상황이나 자신들의 존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각 속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성서가 그렇게 활용도 됐어요. 그 근거로. 노예제를 합리화하거나 백인을 우월화한다거나 또는 남성 중심의 리더십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교회 문화 안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성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의 작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법률을 통해서 아주 경전을 통해서 뭔가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전통을 빌어서 뭐 다수의 의견을 이유로 그렇게 자신들이 옳다.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을 소유해 가는 이런 힘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훌륭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이 된다. 이런 조직이 잘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이 문제가 결국 그 사람들이 이런 힘의 작동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됐을 때, 지배계급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이 표준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비표준화 존재가 되고 상대화되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대상화하지 말라. 배제하지 말라. 2차 시민으로 만들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차별하는 사람, 차별을 당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당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힘의 겨루기를 해서 그 사이에서도 차별을 하는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 이게 나눠져요. 너무 미세한 우리 힘의 이 작동, 그거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개인의 두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고 조직 단위, 국가 단위, 인종 단위, 세계 단위, 우주 단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평등한 사회의 개선이 어렵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뭐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저널리스트들은 뭐 겸손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항은 힘들다. 저항이 너무 어려워요. 불평등한 세계를 평등한 세계로. 그래서 특권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인권 또 삶의 자료들을 그냥 평등하고 평화롭게 나눠 가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저항과 연대는 힘들다. 연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험이 달라서 그게 부딪힐 때 서로가 긴장하기보다는 올 게 왔다. 우리가 이걸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 조율 과정 경험이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 20살 때부터 60살 지금 현재까지 실제로 주류 시스템 안에도 뭐 신학교라는 주류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민중이라든지 피억압자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된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고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비폭력적 대화를 통해서 회복적인 지향을 가지고 좀 더디지만 우리의 목적을 이뤄가는 경험은 부재했어요. 없었어요.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하는 거죠. 저의 경험을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연대자들 사이, 좀 해보겠다고 하는 저항 연대자들 사이에서도 결국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 갈등 관계에서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안의 지배 세력이 더 크게 힘을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자기가 얼마나 작동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화하고 서로의 얘기를 마음 열고 듣고 판단 없이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정당화하는 데만 막 그 에너지를 써가지고 결국은 절차의 평등성도 서로의 깊은 경청의 과정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가야 해. 효율적으로 언제까지 그걸 다 돌보면서 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 우리 이렇게 가야 돼 하고 부지불식간에 효율적인 마인드로 돌아서서 그 저항의 연대를 결국은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힘들다. 다른 것을 만나면 역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특권자들처럼 갈라치기 하고 가르기 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가치들과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걸 내면화했다 그래요.
그 가치를 학습화해가지고 우리 DNA 안에도 그 작은 권력 안에서도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은 연대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치기 하고 반목하고 침묵하고 뒤에서 욕하고 어쩜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안 만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서론이 길은 거예요. 문제 제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한국예수교연대가 어떤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깃발 꽂고 다 모여. 이런 사람, 유사성을 가진 사람 다 모여. 이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제 10가지의 지향성. 한국교회가 근본주의화 되어가고 성장 위주에서 성장 과정에서 같이 포함해서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당하고 그 사람들의 배제 과정을 합리화하고 권력 집단들이 그걸 갖다 분명하게 얘기할수록 그 권력이 더 증가되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10가지의 지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열린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소외되고 어렵기 쉬운 난민이나 서류 미비, 즉 미등록인 또는 그냥 편견이 가득한 불법 체류자라고 이해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대한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조직 안에 사실은 난민이 있나요? 미등록인이 있나요?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문턱을 낮추고 더 연결망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을 이렇게 하면 당겨줄 거야 해서 뭔가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언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하면 또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 불협화음을 또다시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지향한 것은 그냥 구호로 남을 것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지향성을 내면화해서 인내 있는 순례로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도 연대도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인정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그 얘기가 이제 후에 이어질 강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름을 발견하고 정말 좋은 우리의 유사성을 가지고 모인 이 연대 조직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성찰할 수 있지? 지금 내가 이끌어가는 이 리더십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 안에서 이걸 억압적인 요소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지, 부담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 그거를 왜 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다름을 대응하고 이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균열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한예연의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과제. 아직 우리가 이 내부 안에서 이거 문제인데 하고 갈등으로 아직은 느낄 수 있는 거는 글쎄 제 생각만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감지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감지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오늘 강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한예연 회원들의 재교육 강의이기도 하지만 이 한예연 밖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실제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선적인 것이고 내 의도가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다 해서 얘기하는 순간 이건 힘의 작동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저항도 그 저항 안에서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 힘의 작동이 있으면 또 다른 과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 과제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나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고 소통하는 구조로 나를 이끌어 가겠는가. 이거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객관화할 수 있고 나는 어느 수준의 대응 방식을 문화적 전략으로 다문화 사회 또는 문화적 다양성, 갈등, 다름 이런 것들이 기본인 사회에서 나는 이 다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숙련성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숙련도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안내를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